외신에서도 김주혜의 등장에 상당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Next Supreme Leader, 그 다음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칭호를 썼고요. 역시 김주혜가 김정은의 지근거리에서 함께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심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피가 섞여 있는 백두혈통이 흐르는 김주혜가 당연히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리설주보다 북한에선 서열상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어제 전승절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중국의 위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지금 현재 중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로 막강해졌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진풍경이었죠. 게다가 이 전승절의 어떤 형식과 구성도 과거의 중국과는 좀 다르게 위험이 느껴지는, 그리고 위상이 느껴지는 그런 전승절이었어요. 이거는 어떤 중국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는 여전히 세계 최강이고 압도적이지만 어쨌든 흐름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미국은 조금씩 뭔가 위축되고 흔들린 느낌이 들고 중국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부적으로 좀 더 견고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최근에 시진핑이 실각한 거 아니냐, 군과 충돌을 해가지고 권력 다툼에서 졌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지만 제가 여러 중국 통해 확인한 바로는 현실과는 맞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시진핑의 1인 지배 체제는 여전히 강고하다. 이런 분석들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어제 시진핑의 발언, 메시지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역사는 인류의 운명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게 뭐죠? 미국이 고립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모든 국가와 민족이 서로 평등하게 대하고 화합하며 도울 때만, 이런 표현이 바로 다 지금 현재 미국의 관세 전쟁,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아주 정면으로 비난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시진핑의 말이 맞다, 트럼프의 말이 맞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협상 이거에 불만을 가진 나라들이 어쨌든 점점점 뭔가 마음을 보태고 있다라는 그 현상 자체는 우리가 좀 부정하기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전승절에 그 25개국이 참석을 했는데 그 나라뿐만들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하이 경제협력기구죠. 여기에 인도가 참석을 했죠. 한때 트럼프와 함께 대중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쿼드, 호주, 일본, 미국, 인도, 이 네 나라가 참여하는 쿼드까지 결성했던 인도가 이번에는 상하이로 날아가서 시진핑과 함께 손을 잡고 반미 연대를 보이는,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지금 현재의 독특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문화일보에서는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전혀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냉전이 뭐죠, 여러분? 냉전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쫙 쪼개져서 서로 대결했던, 그게 바로 냉전이었죠.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몰락하고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 냉전이 종식된 거 아니냐, 대탕트가 온 거 아니냐, 대화합의 물결이 온 게 아니냐, 자유민주주의가 드디어 승리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 중국이 급부상하고요. 전 세계가 다시 자유 대 반자유의 진영 논리로 쪼개지면서 신냉전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들이 한 20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군사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또 미국이 어쨌든 과거와는 달리 관세를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걸 좀 고립주의라고 하거든요. 이런 고립주의 노선이 미국에서 강해지면서 신냉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많이 나왔죠. 둥펑, 중국이 자랑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둥펑을 내보였고 스텔스 전투기, 그 다음에 무인기, 특히 요즘 무인기가 상당히 좀 각광받는 그런 무기 체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대공 방공 체계, 그러니까 패트리엇 미사일이랑 같은 수준의 어떤 요격 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거를 좀 강조했던 그런 전승절이었습니다. 중국의 핵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SLBM 탄도미사일이죠. 이건 이제 어디서 핵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위력적인 그런 무기 체계고요. 또 이거를 무인잠수정, 해저 작전을 시행하는 초대형 무인잠수정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선보였던 새로운 무기 체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무기는 바로 둥펑이죠. 둥펑 5C가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최근까지 확인했던 건 5B였던 것 같은데 5C를 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라고 하죠. 보통 이런 것을 어디까지냐, 미국까지 간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가 미국인 것 같죠? 이게 미국인 것 같은데 여기 캐나다고요. 미국,
요 멕시코 북극을 경유해서 미국의 본토를 전부 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사실상 전 지구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중국이 미국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대만을 쳤을 때, 대만을 침공했을 때 만약에 미국이 그 문제에 개입해 대만에 미군을 파병해?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때릴 수 있다는 거야? 워싱턴을 때릴 수 있고 뉴욕을 때릴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를 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핵무기라고 하는 거는요, 보복. 내가 핵을 맞았어도 내가 다시 핵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두 나라가 있는데 이쪽에 핵을 쐈어요. 여기가 맞았어. 그래서 모든 핵이 다 없어졌어. 그럼 이거는 게임 끝인 거예요. 과거에 일본이 그랬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2방 맞고 끝났잖아요. 바로 항복했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핵을 얻어 맞았어. 베이징에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상해에 있는 핵무기를 쏴가지고 뉴욕을 맞춘다? 이거는 그러면요, 사실상 그냥 다 자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은 핵보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중국이 보이고 있는 모든 무기 체계는요, 바로 그런 핵보복에 대한 역량을 과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본토가 맞았다? 걱정할 거 없어. 남중국해에 있는 저기 잠수함에서 쏘면 돼. 이런 거죠. 어디서 어떤 핵이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 이게 이제 매드라 그래서 상호 확증 보복이라 그러는데, 이 상호 확증 보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강한 협상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무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초음속 미사일, 무인 잠수정, 뭐 레이저 무기, 뭐 저는 이제 밀리터리 덕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딱 보더라도 미국의 무기 체계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그리고 핵탄두를 최대 10개까지 동시에 탑재할 수 있어서 미국의 방어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탄두 운반체. 이 핵은 발사체와 운반체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운반체가 중요하죠. 핵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해. 비행기 갖고 가서 떨어뜨릴 건 아니잖아요. 미사일을 쏴가지고 타겟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 가다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요격당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운반체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이 둥펑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중국이 과시를 하는 겁니다. 날로 강해지고 날로 결집되어가는 중국을 비롯한 반서방 진영, 권위주의 진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참 저도 의문이고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는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다음 뉴스는 전승절에 더 우리에게 재밌었던 화제의 뉴스죠. 바로 김주애 뉴스입니다. 지난번 뉴스 브리핑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김주애가 가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왜? 다자무대 외교의 사실상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주애가 데뷔한다는 거는 어마무시한 상징성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가 지금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도 꽤 어려, 미성년자거든요. 12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 김주애가 지금 김정은의 최초 다자무대 외교 데뷔 전에 함께 나간 거예요. 같이 공식 데뷔한 겁니다. 김주애의 후계자 신고식이다. 북한의 백두혈통 4대 세습이 공고화되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확대해봤어요. 이게 김주애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린아이 김주애입니다. 눈빛이 매섭죠. 보통 얘기가 아니게 생겼어요. 그리고 상당히 단정한 옷차림, 단아하고 이 북한의 어떤 여성 지도자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장들, 그죠? 이 보시면은 여기 중국의 왕위 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열 5위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김정은이 있고 다음에 김주애가 있죠. 최선희는 그 사이에 끼지 못하고 뒤에 이렇게 좀 멀찌감치 지금 떨어져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권력 서열,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지금 현재 권력 서열의 2위는 김주애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하죠. 어머니 리설주와 비교해봤어요. 어때요? 붕어빵이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살짝 김정은의 얼굴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BBC는 포텐셜 석세서라고 했는데 물음표를 붙였어요. 네, 이거 지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다 정도의 이야기겠죠. 외신에서도 김주애의 등장에 상당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Next Supreme Leader, 그 다음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썼고요. 역시 김주애가 김정은의 지근거리에서 함께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심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매체죠. 폭스뉴스 역시 길러지고 있다, 길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성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리설주냐 김주애냐, 누가 정말 북한의 2인자냐, 이런 주장에 있어서 가장 단적으로 현재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6월이었는데요. 1년 반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리설주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백은 또 이제 곧 죽어도 명품백을 메고 있습니다. 아니, 인민들은 굶어 죽어나가는
나가는데 구찌백을 메고 있는 이 지도자의 와이프의 모습 참 안타깝죠. 이 사진을 보면은 김정은의 바로 옆에는 김주애가 있고 그 옆에서 리설주가 쳐다보고 있는 그런 구도죠. 한 사진 하나 더 보면요. 이게 지금 다 동아일보에서 같이 보도해준 사진입니다. 이건 노동신문에 나왔던 사진이니까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 갈마 해양관광지구 같은 그 행사입니다. 준공식에 이제 테이프 커팅을 하러 김정은이 왔고 옆에서 물개 박수 치고 있는 애가 김주애고요. 왼쪽에 박수 치고 있는 또 한 명의 아주머니가 바로 리설주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옷차림을 보십시오. 옷차림. 옷차림에 코드가 있는데 누가 성인 같은 옷차림이에요? 누가 퍼스트 레이디 같은 옷차림이죠? 김주애가 퍼스트 레이디 느낌이죠. 단복과 정장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통역하러 나온 실무자 같은 옷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숨어있는 코드죠. 김정은의 피가 섞여 있는 백두혈통이 흐르는 김주애가 당연히 부부는 남이잖아요. 남남이잖아요. 촌수가 없는 엮여있지 않은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리설주보다 당연히 북한에선 서열상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리설주와 김주애의 관계는 뭐냐? 옛날에 보시면은 조선 왕조에도 보면은 왕이 있고 중전마마가 있고 왕세자가 있잖아요. 세자로 책봉이 되면 중전마마가 세자한테 함부로 못한단 말이야. 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 문화가 지금 현재도 북한에는 흐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까 BBC도 물음표를 던졌잖아요. 물음표. BBC 영국은요, 상당히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영국은요. 실제로 탈북자들도 많이 살아요. 영국에. 탈북자들이 미국을 가지 않고 제3국으로 망명을 할 때 영국으로 많이 가요. 아무래도 반미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미국과 북한의 불편한 그런 관계를 의식하기 때문에 유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저도 그래서 영국에서 유학할 때 탈북자 많이 봤어요. 마트에서 결제할 때 보면은 똑같이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약간 이제 억양이 북한식인 분들을 꽤 많이 봤는데, 그러면 왜 가능하겠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북한은 정말 남성 중심 가부장적 문화가 셉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마당 문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 주체가 여성인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의 권익이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과거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막 세컨드 막 이런 여자들 뒀단 말이지. 배다른 형제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북한은 여전히 그렇게 폐쇄적인데, 과연 아직 나이도 어리고 입증된 리더십도 없고 여성인 김주애가 4대 세습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고, 제가 오늘 어떤 분석을 봤는데, 김정은이 왜 그럼 이렇게 김주애를 소위 막 인형처럼 달고 다니냐, 김정은의 이미지를 보강하기 위한 홍보용 수단에 불과하다, 선전선동용 파트너일 뿐이다. 김정은이 이게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강하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딸을 언제나 중요한 일정마다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정은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반감, 우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남자 형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아직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북한은요, 후계자를 명확하게 밝힌 적이 거의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6.25 세대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당연히 김일성의 다음 후계자가 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을 했고, 김정일도 상당히 그 노동당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김정은으로 넘어올 때는 어땠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 못하실 수 있는데,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이냐 김정운이냐 김정연이냐 이름조차도 계속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고, 나중에 김정일이 죽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북한의 다음 후계자가 김정은이구나. 심지어 김정은 나이도 몰라요. 우리 지금 김정은 나이가 84년생이냐 86년생이냐 의견이 분분해요. 북한은 그런 게 있어요. 깔맞춤을 해요. 김일성 나이랑 김정은 나이랑 김정일의 나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의 나이 차이 기간을 정확히 맞춰요. 몇십 년 단위로. 한 자릿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나이도 바꿔요. 생년월일을 바꾸는 나라예요. 나라도 아니지만 북한은 생년월일을 바꿉니다. 최고 지도자의. 왜?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김일성이 1912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김정일을 그래서 아마 1942년으로 맞췄다는 거죠. 김일성이 1912년에 태어났는데 30년 주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941년에 김정일이 태어났는데 42년으로 바꿔서 발표해요.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김정은의 나이는, 김정은은 몇 년생이냐? 84년생으로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86년생이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만큼 북한은 다음 지도자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리고 이게 공산주의 국가의 특수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김주애를 오히려 공식적으로 계속 데리고 다닌다? 이거는 오히려 후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도 있다. 일종의 연막탄 같은 거다. 연막작전이다. 이런 식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짠 하고 봤더니 김주애
김주혜 오빠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김주혜보다 1살, 2살밖에 어리지 않은 그런 남자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북한식의 선전 기술입니다. 어쨌든 저도 김주혜로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고 봐요. 저도. 그리고 특히 제가 뭐 남녀차별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요 여전히 여성에게는 지도자의 자리를 주기에는 아마 그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탈이 꽤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어제 또 푸틴과 김정은의 브로맨스는 여전히 과시가 됐어요. 푸틴은 절대로 북한군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러우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한 문제를 두고 그렇게 말한 거겠죠. 그랬더니 김정은이 이것은 형제의 의무다 이러면서 북중러가 상당히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김주혜가 후계자가 아닐 수 있다는 분석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제 그 천안문 태남먼의 막루에 올랐잖아요. 지도자가 올랐는데 거기에 배우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같이 올라왔거든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근데 시진핑도 그 옆에 시진핑의 부인이 있었어요. 구도를 보시면은 재밌죠. 왼쪽에는 푸틴, 가운데 시진핑, 그리고 바로 김정은이 선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시진핑의 와이프 거기가 서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김주혜를 데려간 김정은도 같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좀 또 약간 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와이프가 아니라 딸을, 그것도 미성년자의 딸을 데리고 올라가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김정은과 사이에 와이프가 있었는데 김주혜는 없었다라는 거는 좀 다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후계자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은 어쨌든 어제 러우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로의 돈독한 그런 혈맹 관계를 과시했고 어제 트럼프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를 미국을 공격하려는 음모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식으로 비꼬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흥미진진한 사건입니다.